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대기업이죠. H사 인사팀 시과장의 인터뷰입니다. 네. 주제가 사내도서관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직원 복지로 다들 한 번쯤 생각은 해보는데 막상 담당자들끼리는 사내도서관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 유명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취지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한숨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H사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게 이게 사실 단순히 책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모든 기업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고민하고 맞닿아 있어요. 바로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고 또 만족도 높은 복지를 제공할까 하는 문제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특히 이 H사 사례는요. 물리적인 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이 개념으로 문제를 딱 재정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한숨의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 시과장이 가장 먼저 말한 어려움이 바로 공정성 문제였어요. 네, H사가 직원이 한 3천 명쯤 되고 서울 본사 말고도 지방 거점이 3곳이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보면 간단합니다. 회사가 정말 큰 맘 먹고 서울 본사에만 아주 근사한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바로 다음 날부터 지방 근무 직원들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렇죠. 우리는 H사 직원 아니냐, 이럴 거면 왜 복지제도라고 홍보하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네요. 그럼요. 이건 명백한 복지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그렇다고 모든 거점의 본사랑 똑같은 규모, 똑같은 책을 갖춘 도서관을 짓는다는 건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터뷰에서도 시 과장이 지방 거점이 있는 회사는 이 차별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강조한 게 바로 이 부분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바로 돈과 관리, 그러니까 고정비의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네, 도서관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돈이 들어가죠. 책 보관할 공간 유지비, 대출 반납 관리할 인력 인건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신 책을 계속 사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신간 업데이트 안 되면 아무도 안 가죠. 이 모든 게 매달, 매년 꾸준히 나가는 막대한 고정 비용이 되는 겁니다. 3천 명을 만족시키려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그럼요. 결국 사내 도서관 있으면 좋지. 이 생각은 다 하지만 막상 실행 계획을 짜려고 앉으면 이 공정성과 고정비라는 거대한 벽에 딱 부딪혀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이건 H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거의 모든 회사가 겪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봐야 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었던 거죠.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한 임원이 요즘은 온라인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있더더라.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진 거죠. 구원투수 같은 한마디네요. 근데 시 과장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그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대요. 아무래도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그 물리적인 공간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요. 당연한 반응이죠. 실책 없는 서비스가 과연 직원들에게 진짜 복지로 느껴질까?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검토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H사 상황이랑 딱 맞아떨어졌던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도서관 책꽂이라는 서비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압도적인 장서 수였다고 합니다. 장서 수요. 네, 이미 20만 권 이상의 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와, 20만 권? 그러니까 인사팀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어떤 책을 사야 직원들이 만족할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20만 권이라는 숫자는 대단하지만 자칫 그냥 오래된 책들만 모아놓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직원들이 진짜 원하는 최신 경영서적이나 베스트셀러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시 과장도 걱정했는데 막상 목록을 보니까 그게 기우였다고 해요. 그랬군요. 업무 관련 전문 서적은 물론이고 최신 소설,
에세이, 심지어 취미나 교양서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했다는 거죠. 아, 구색이 다 각져져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직원들이 꼭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각자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거기서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거네요. 어떤 전환이죠? 회사가 직접 좋은 책을 골라서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직원들이 방대한 컨텐츠 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쪽으로요. 아, 소유가 아니라 접근. 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도서관 운영자가 아니라 양질의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도입 과정은 정말 허물 정도로 간단했대요. 시 과장이 인터뷰에서 제일 놀랐다고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궁금하네요. H사에서 한 일은 임직원 3,000명의 사번 리스트를 그냥 엑셀 파일로 전달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네, 그게 다라고요? 네.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전 직원의 개인 계정이 전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1시간이요? 물리적인 도서관 지으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 단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뭐 효율성의 차원이 다른 거죠. 와, 회사 입장에서는 전 직원에게 오늘부터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 시작합니다 하고 공지 메일 한 통 보낸 걸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반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런 탑다운 방식의 복지 제도는 직원들이 좀 시큰둥한 경우도 많잖아요. 회사에서 또 뭘 하네, 뭐 이 정도로요? 맞아요. 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건 가족 이용이었어요. 가족 이용이요? 네,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특히 아이들 동화책이나 학습 만화 같은 거 빌리는 용도로 정말 활발하게 사용됐대요. 한 번에 15권까지 대출이 되니까 아빠 업무책 서너 권, 엄마 취미 에세이 두어 권, 그리고 나머지 대여섯 권은 전부 아이들 책으로 채워서 받는 식이었던 거죠. 아,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복지 제도의 효과가 직원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삶으로 확장될 때 직원들의 만족도랑 충성도는 극대화되거든요. 아, 이건 더 이상 회사가 나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선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의 가족까지 챙긴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는군요. 그리고 시 과장도 전혀 예상 못했던 또 다른 의외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네,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였습니다. 누가 어떤 책을 읽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정말 좋다는 피드백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게 그렇게까지 남의 눈치를 볼 일인가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시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사내도서관에서 누군가 이직이나 창업 아니면 심리 상담 관련 책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대출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있고 오며 가며 마주치는 동료들도 있잖아요.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도 괜히 저 친구 요즘 힘든가? 혹시 다른 생각 있나? 이런 오해를 살까봐 신경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나 자기 개발의 영역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온라인 서비스는 개인 계정으로 집에서 조용히 받아보니까 그런 심리적 장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고요. 이건 이용률을 높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직원들 반응도 좋고 공정성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인사팀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돈 문제. 네, 이 모든 게 그래서 얼마냐?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좋은데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구독형 서비스는 처음엔 저렴해 보여도 사용자가 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이 없겠네요. 그렇죠. H사는 이 예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이 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무슨 기본 구독료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직원이 책 대출을 한번 신청할 때마다 발생하는 왕복 택배비 15,000원만 회사가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이었대요. 쓴 만큼만 낸다. 네, 즉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내는 돈은 0원인 거죠. 와, 그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구조를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완벽하게 전환한 거네요. 맞아요.
수억 원 들여서 도서관 지어놓고 아무도 안 쓰면 그대로 손실이 되는 고정 투자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철저하게 실제 사용량에만 비용이 연동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보다 합리적인 투자 모델은 없죠. 인사팀 입장에서는 예산 짜고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했겠어요. 맞습니다. 총 얼마가 들지가 아니라 직원들이 이용한 만큼만 쓴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던 거죠. 네네. 심지어 H사에서는 이 정산 과정의 번거로움마저 없애려고 더 스마트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오, 어떤 방법이죠? 연초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희망자들한테 1년에 4번 쓸 수 있는 배송료 무료 쿠폰을 아예 미리 줘버린 거예요. 쿠폰을 미리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최대 비용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직원 500명이 신청했다면 500명 곱하기 4배 곱하기 1만 5천 원. 이게 올해 이 복지에 들어갈 최대 예산이 딱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변동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통제한 셈이네요. 그렇죠. 한 번 대출할 때 15건. 그것도 60일 동안이나 빌릴 수 있으니 1년에 4번이면 충분한 혜택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충분하네요. 관리 측면에서도 시 과장은 실무자로서는 이보다 편할 수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책 주문하고 반납 독촉하고 분실된 책 관리하는 이 모든 골치 아픈 일을 서비스 업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아, 인사팀은 할 일이 없네요. 네, 그냥 매달 이용 현황 리포트만 받아보면 끝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해결됐네요. 공정성 문제, 막대한 고정비와 관리 부담, 예측 불가능한 예산 리스크까지 전통적인 사내도서관이 가졌던 거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게 H사의 온라인 사내도서관은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도입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1년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 올해는 신청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해요. 아, 입소문이 난 거군요. 네, 처음엔 별 관심 없던 직원들도 동료들이 아이들 책 빌려주기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서비스의 진짜 가치가 증명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H사의 사례를 통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사내 도서관이라는 복지제도가 어떻게 온라인 서비스와 만나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인터뷰 마지막에 C 과장이 남긴 말이 이 모든 변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나요? 사내 도서관을 하나의 시설로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보면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정말 핵심을 꿰뚫은 말이네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복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멋진 휴게실이나 카페테리아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근사한 도서관 건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식과 이야기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설에서 서비스로 관점을 바꾸니 모든 문제가 풀린 셈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물리적인 시설이나 자산의 형태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요. 이 H사의 사례처럼 유연하고 가벼운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